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지난 3월 뉴욕 증시 상장 당일 세계적인 회사가 된 쿠팡의 몸값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눈부신 성장이자 한국 기업의 체급을 높인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한데 그 뒤로 들려오는 뉴스들은 하나같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제일 힘든 상차 업무자에게 시스템이 없어서 휴가와 휴일 수당을 주지 않았다거나 에어컨도 없는 창고에서 24시간 일을 시킨다거나 아이템 위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에선 쏙 빠졌답니다. 요즘 소비자들 힘들게 번 돈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하죠. 못된 기업 문화, 후진 노동 환경, 이대로 괜찮을까요? 조직의 품격은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반기에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반가운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이 물류 대란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철광석에 자동차 운반선까지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연준이 CBDC, 그러니까 디지털 중앙화폐 발행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주연구실, 주식 투자 심리의 법칙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나는 오늘은 잃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야. 한방 주식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식 때문에 이생망이다.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려 주식CEO의 저자, 구로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펫보험부터 펫신탁까지 1,500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런 흐름을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랐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예, 그래서 델타 변이가 미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가운데 국제 유가도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또 코카콜라, 버라이즌 등 주요 기업들이 2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어제 미국 증시의 강세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봐도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와 같이 저희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에너지, 금융, 소재와 같이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증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미국 증시 강세 배경에 여러 가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IMF 총재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 요것도 한몫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MF 총재가 어제 연설을 통해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6%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성장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다만 그분이 좀 단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는 백신 접종 속도 및 효과, 그리고 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서 국가 간 성장 회복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델타 변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경기 회복 불안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에 악재로서 영향력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선진국들에게는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 증거로 최근에 그 급등세를 보였던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는 점에도 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는데 기업들은 실적이 좋다고 하고 성장 전망도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래서 떨어지고 또 오늘은 그래서 올랐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주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가라는 거는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파도를 잘 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호재이든 간에 악재이든 간에 새로운 재료, 새로운 요소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 같은 호재성 재료, 또한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 급등,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이러한 악재성 재료 등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의 중심에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수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메뉴 하나만 먹고 수개월째 출근을 하면은 사실상 질리기도 하고 힘이 잘 안 나는 만큼 네. 지금 신규 재료 유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 레벨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시해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상승 탄력이 미미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주가의 출렁임이 다시 말해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버티기 혹은 물타기 자세로 증시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0.8%대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어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강했었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철강, 금속, 금융, 운수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업종별로 봤을 때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한 분씩 선정해서 경제 서적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100일인데요. 저희 100일 잔치 하거든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부터 견과류, 녹용, 경제책 등등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특별 손님도 나오시는데요. 나의 첫 투자 수업 저자시죠? 슈퍼개미 김정환님과 함께 주식 투자의 방법 배워볼 건데요. 궁금하신 것들은 미리미리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다 답해드릴게요. 그러면 내일까지 질문 많이 보내주십시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7163님, 어제 아버님이 요양 등급을 받으셨군요. 네, 이제 가족들 조금은 숨 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균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고, 집에 환자 있으시면 너무 힘드시죠. 온 가족이 고생 참 많으십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한숨 돌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고르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코로나가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은 참 부단하게 지속돼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손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해답을 찾아왔죠.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국내 중소기업들 수출 금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실어서 보낼 배가 없다고 하네요. 정부가 어떤 대책 마련했는지 들어보고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 대출만 거의 7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경기 부진을 반영하는 숫자겠죠?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액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우리 장사 잘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요. 565억 달러로 상반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상반기하고 견주면 21.5%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2019년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 중소기업 수출이 거의 한 8개월 연속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액이 상반기에 급증한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상반기 온라인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101% 늘어난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지속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의 수 자체도 1년 전보다 58%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효자 상품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품목이 잘 나갔습니까? 일단 화장품 수출액이 27억 1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도 1년 전보다 26.1% 늘었고요. 중국, 홍콩, 대만 등의 그 중화권 중심으로 반도체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반영된 품목도 좀 호조세가 뚜렷했는데요.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수출이 확대되면서 의약품 수출이 19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224.9%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나오는 품목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실어나를 배가 부족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출할 물량은 늘어나는데 화물을 실을 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배싹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우선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서 그 철광석 운반선에 이어서 이제 자동차 운반선까지 임시 선박으로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 상생형 운송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요. 현대 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중기 화물을 공동으로 선적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코하고 대한항공이 이런 선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 지원 사례입니다. 그리고 운임이 워낙 오르고 있어서요. 네. 운임 지원을 위해서 국제 운송비 지원 규모를 121억 원에서 264억 원까지 그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물류비에 들어간 비용이 일정 조건 하에서 지난해보다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의 3%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5%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도 이게 지난해 일몰이 됐었는데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1년 반 동안 대출이 크게 늘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요. 중소기업 대출이 132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내부의 개인 사업자 분류가 또 있거든요. 그 자영업자 대출이 66조 9천억 원 늘어나서 대출 증가율이 19.8%로 전체 중소기업 그 대출 증가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대출은 20조 8천억 원이 늘어서 증가율이 13.7%였거든요. 이보다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자영업자 그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38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 원 늘어난 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402조 2천억 원으로 처음 400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출로 연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자 부담도 올라갈 거고 대출 한도도 거의 다 소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땅한 대책이 좀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지금은 대출을 진짜 더 받고 싶어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신용 744점 이하의 집합 금지를 받았거나 영업 제한을 받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한 업종의 소상공인들 한 10만 명에게 연 1.5% 금리로 한 1,000만 원씩 긴급 대출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워낙 역부족이고요. 게다가 그 한국은행이
이전부터 예고를 한 대로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도 뒤따라 오르기 때문에 그 빚 부담,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원을 더 고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환액을 좀 차감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되는 회복 매출 이런 것들을 좀 신용으로 잡아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내 친구 TBS님, 어제 둘째가 수치가 떨어져서 퇴원하고 오늘 부대로 복귀하는데 완치가 된 게 아니라 걱정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면 좋아진다고 하니 잘하겠죠 하셨는데 어떤 수치일까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좋겠는데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서라고 하죠. 올여름 들어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니까요.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코인 얘기 좀 해볼까요? 올해 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했던 비트코인 3만 달러 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 그동안은 코인 시장 아니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좀 부정적이었던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걸 발행하는 쪽으로 입장이 좀 옮겨가는 모양인데 왜 그러는 건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황세훈 상명대 개관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물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종이돈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은 우리는 코인도 싫고 이 달러화의 권위에 도전하는 돈은 다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CBDC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는 분위기네요.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CBDC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네. 공식적으로 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이쪽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식화하겠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CBDC의 발행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성능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은행은 그동안에 달러화 찍어내고 동전 발행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디지털 화폐로 굳이 옮기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폐나 동전 사용에 대한 수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앵커님이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물건을 사거나 결제를 할 때 지폐를 꺼내고 동전을 꺼내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지폐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지폐나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급 결제 시장에서 이제 디지털 방식의 결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금 사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발행 그러면 이러한 상거래상의 변화, 지급 결제상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고요. 지폐와 동전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장 합리적인 통화 공급 방식은 무엇이 될 거냐? 당연히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방식의 경제 활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사용은 더욱 빠른 속도로 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이 뭐였냐 하면 지급 결제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독점화,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 제공자죠.
독점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결제 시장에서 서비스 강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 독점화 현상이 뚜렷해졌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장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결제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라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서 중앙은행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거하고 기존에 말씀하신 그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독점화라는 건 무슨 페이 이런 데들이 몇 군데서 맞습니다. 시장을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궁금함은 중앙은행이 돈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건 가치의 변화는 없는데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자기네 페이를 써주면은 베네핏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든지 아니면 좀 깎아준다든지. 그런 이게 부분들은 사실은 프로모션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거래자들을 자기네 페이를 많이 쓰게 만들도록 하는 프로모션의 일종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독점화가 더 심화가 되면 결국은 그 프로모션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사실 무슨 땡땡페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페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들 간에 바로 송금, 결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땡땡페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주면 개인들 간에 은행이나 그런 페이 서비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송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분명히 이러한 민간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그런 기능을 상당 수준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소비자들이 이 경합하는 환경에서 어떤 돈을 선택하게 될까 저는 돈 사이에 선택받는 경쟁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하간 과도기적인 네.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100% 지폐 동전을 사용하다가 한 방에 그 100%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이렇게 공존하는 기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기간에서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쪽의 서비스를 활용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국은행도 미국 중앙은행도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연준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도 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일단 연준의 행보에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가장 먼저 CBDC의 상용화를 앞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당연히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시장 변화,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스탠스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서 사실 중국의 발빠른 CBDC 발행 준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중국은 CBDC와 관련해서 크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방치를 했다가는 결국은 중국과 그런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미국에게 손해가 날 수도 있겠다. 중국은 2014년부터 인민은행이 CBDC인 DCEP라는 그런 이제 화폐 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진전된 디지털 화폐로 현재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곧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뒤처지게 된다면 디지털 화폐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커졌고요. 그리고 결국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달러화가 이런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시장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다소간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각국 중앙은행 통화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기축통화 전쟁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 환율과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요 송금 시장 이것과도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이 CBDC의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한 연구 단계를 지금까지 이제 연구 단계에 있었다면 모의 실험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이미 CBDC의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카카오 그라운드엑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죠. 이번 모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구 수준이 아니라 CDBC의 발행, 그다음에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 주기별 업무 처리를 실제로 진행해보고 그다음에 송금이나 대금 결제 서비스 기능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실험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BDC 발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이렇게 네.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상명대 개건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자, 다음 중 여러분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 주식으로 5만 원 잃었지만 족발 먹은 셈 치지 뭐. 한시도 나는 주식에서 눈을 뗄 수 없어. HTS가 눈앞에 아른거려. 혹은 5% 수익 냈는데 100% 오른 것처럼 한 방 쏘는지. 아니면 팔 때까진 손실난 게 아니야. 이건 그저 숫자일 뿐이야. 정신승리를 하는지. 무엇보다 언젠가 한 방이 올 거라고 믿는 분이 계신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분의 조언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3억 원이 넘는 거금을 잃었다가 한때 주식 중독에 빠졌던 정신과 의사 얘긴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구로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이 오늘 살려 주식시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3억 원을 날렸다. 일단 원금은 되찾으셨는지 그거부터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은 옛날에 잃었던 그 손실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안정적 투자. 거기에 밑줄을 쫙 긋고 싶은데 한때 병원에서도 주식에 푹 빠진 의사로 좀 유명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소문이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스스로 되게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근데 주식에 빠지다 보면은 본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리고 9시부터 주식장 끝날 때까지 이걸 놓지를 못하니까 이게 제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고 결국 병원에 소문이 나서 1년 만에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됐었습니다. 아, 이게 실업의 위기로까지 내몰릴 정도로 주식에 몰두를 하셨다는 네. 건데 뭐 그런 거네요. 만약에 환자가 와서 저는 그렇게 떡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네? 떡상이라고요?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거죠. 네,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주식에 언제 어떻게 빠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사실 2011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여기 중독이 됐던 거는 한 2015년부터였어요. 그래도 꽤 오래되셨어요. 시장에 들어오신 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진 않다가 제가 2015년에 3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이렇게 팍팍 긁어 모아도 서울에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네. 그때 당시에도 집값은 비쌌어요. 물론 그때보다 더 올랐지만 그래서 욕심이었던 거죠. 제 분수에 맞는 어떤 집을 구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남들과 비교하다 보고
뭐 요새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좋은 집 갖고 있으면 저도 그 따라가고 싶고 막 서둘러서 남들이 이룬 것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저도 무리하게 주식으로 이 돈을 빨리 한 2배 정도 불려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자 이런 욕심에 무모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본인의 투자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신과 의사는 왠지 딱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야 그만 가자 나는 여기에서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 자 박종석 이제 여기서 멈춰야 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인가요? 사실 그거를 전두엽의 그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엽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성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욕망을 통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를 그때만 해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저는 그 밀고 당기기나 어떤 욕망의 컨트롤이 잘 될 거라고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저를 착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 저를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고 욕망에 대해서 이런 핸들링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저를 조금 약간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약간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겠죠. 이게 그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면은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가산을 잡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가족을 잡히고 그렇죠. 그런 네. 경우까지 있었잖아요. 과거의 도박판에서는.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보신 거예요? 그 그러면? 도박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그 보상회로라는 곳이 있어요. 중내 흑색질 부분인데 거기서 욕망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욕망의 도파민이 일정 수위를 넘어버리면은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뇌 전체가 욕망으로 인해서 젖어버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 흔히 포털에 나오는 뇌구조 안에 욕망이 99%인 상태, 1%의 식탐과 네, 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계산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런 식의 되게 내로우 앵글 정말 맹목적으로 이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도파민적 사고에 빠지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고 승부, 자존심, 도파민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걸 스스로 반성하지가 않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의 힘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2015년 9월에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 정도 각오를 하셨고 2011년부터 4년 동안 모아온 적금, 정기예금 2억 원어치 모두 해지했다. 심지어 의사 면허증을 들고 가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2억 원 더하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으면 3억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주식시장에 다 올인하신 거예요? 세 종목에 올인을 했습니다. 세 종목. 예. 그리고 정말 우량주도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우량주만 골라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제대로 안 났던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제 책임이었죠. 근데 그거를 원인을 저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재무제표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고 종목에 대한 공부나 어떤 이런 준비도 없이 경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셨어요? 그때? 아니 남이 추천해 주는 걸 샀죠. 어머 이건 사야 돼. 네. 그리고 뭐 찌라시 같은 거 믿고 네. 뭐 지금도 되게 종목 토론방, 뭐 증권방, 카카오톡, 뭐 비밀방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고 네. 그렇게들 초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우량주 있잖아요. S전자. 네. 뭐 이걸 해가지고 야 5% 이거 먹을 거면 주식을 뭐하러 하냐 이런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주식, 단타, 정치 테마주, 바이오주 이런 걸로 위험하고 정말 유동적인 그런 욕망의 어떤 주식에 제가 손대게 되는 거죠. 그 보통 초보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초보들이 들어오면 수금해서 나가십니다. 그거 그렇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손실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3억 원을 투자를 하셨어요. 세 종목에 올인하셨다고 하셨고 희망회로가 돌아가서 손실은 얼마나 보신 거예요?
그게 3억 원을 그 올인 투자를 했는데 네. 한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이성이 있었어도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반토막이 말이 반토막이지. 말이 반토막이지. 네. 1억 5천만 원 손해 보면 네. 손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못해요. 해요. 게다가 1억은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이때라도 손절을 하고 어떤 휴식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 찾겠지만 현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에 어떤 마비되는 어떤 우리의 뇌는 다른 선택을 해요. 그 물타기를 하죠.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평단을 낮추겠다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위험한 주식을 삽니다. 장외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1년에 걸쳐서 제 모든 월급을 그때 진짜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됐어요. 아이고 회사는 정말. 걸어 다니셨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기름값밖에 안 쓰고 네. 밥도 병원에서 다 먹고 정말 모든 월급을 다 주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그 반토막이 난 계좌에 1억을 더 붓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6년 12월 말에 마지막 제가 어떤 승부로 뭐 그때 힐러리 그 대선주 정치 아이고. 테마주에 올인을 했다가 또 사장님이 힐러리 후보하고 악수하셨나 보네요. 네. 그땐 다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실패를 하고 2016년 12월 말에 계좌가 마이너스 79%였어요. 마이너스 79%요. 그래서 마이너스 3억 2천까지 계좌가 망가졌었죠. 야, 이게 마이너스 3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정신과 의사의 뇌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일반인들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공황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어떤 거냐 공황장애가 물어보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잃어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주식 계좌를 보면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고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거 마우스 클릭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일상은 이미 마비된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게 현실인지 받아들인지도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일상 마비되고요. 대인관계 마비되고 사회 직업적 기능이 마비돼서 내가 출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빚이 지금 마이너스 3억 2천을 찍었는데 내가 월급 몇백만 원 버는 게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돼서 제가 어떤 근태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일에 어떤 집중력이나 수행 능력도 굉장히 폭락하게 되죠. 그러면 반전의 기회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셨단 말이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반전의 계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 그 정도로 어떤 그 나쁜 일을 겪게 되면 우선 트라우마에 빠지면 사람의 머리가 멍해져요.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렇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게 권고사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까지 잃게 되니까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내 인생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장을 되게 시골로 옮깁니다. 왜냐면은 주식에 어떤 제가 도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자극과 가장 먼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한 거죠. 네. 욕망으로부터 자가격리. 이걸 주식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근데 아무리 지워도 다시 깔게 돼요. 그쵸. 아무리 지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아예 이사를 하고 정말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 혼자 가서 그 주식 비밀번호 5번 일부러 다 틀리고 로그인이 안 되게 만들고 네. 카카오톡까지 탈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 기간을 만들고 네. 1년 동안은 내 몸과 마음을 철저히 요양을 하자. 무슨 템플스테이 하는 것처럼. 네. 정말 이 욕망으로부터 가장 분리된 생활을 하자. 이게 제가 주식 그 중독을 치료하는 1번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데에만 집과 직장을 다 옮기고 네. 1년 동안 도시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필요할 정도로 이 집중된 욕망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사 가시면서 시장에 전량 매도하신 거예요, 주식을? 아니요. 그 마이너스 79% 상태에서는 네. 절대 매도를 못 해요. 그럼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그때도 빚이 1억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손절해봤자 의미가 네.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믿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거를 까보자. 대신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절대로 이게 제가 그때 안동에 갔거든요. 네. 안동에 가서 1년 동안 스스로 자가 요양을 택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그 정말 제 신념, 다짐을 했고요. 네. 이게 흔들릴 때마다 차라리 제가 그때 정말 또 생각이 나잖아요. 어디를 간들 이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79% 계좌를 휴대폰, 노트북, 그 아이패드에 그 캡처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다 깔았어요. 마이너스 79%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는 순간 네. 지금 나의 수익률 마이너스 79%. 그거를 보면서 다시는 내가 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 독하시네요. 예, 그거를 보고 네. 제가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그걸 보고 반성을 했고 1년 동안 그걸 보면서 정말 무슨 무건수행을 하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참았죠. 이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든 네. 건데 물론 건강하게 적당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변에 본인이 치유를 받는 동안 주변에 있는 주식 중독자들 혹은 그 가족들 상담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도 요새 같은 경우도 사실 2020년부터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또 주식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네. 붐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사실 성공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안 와요. 그 5천만 원 이상 실패하시는 분들이 가족이나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주변의 지인들의 권유로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하루에만 주식 중독이나 비트코인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이 5명, 6명이 넘습니다. 하루에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숫자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강제 격리를 선물했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넷플릭스라 뭐 게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계속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볼 것도 다 봤어요. 더 이상 네. 볼 게 없어요. 넷플릭스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구독 뭐 볼 게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거 욕망, 자극, 도파민을 느낄 만한 어떤 자극이 남들은 주식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남들은 비트코인으로 뭐 1억 벌었대, 뭐 은퇴했대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나도 좀 해볼까? 그냥 재미삼아 주식을 하는 이런 풍조가 생기긴 바람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회계 공부, 재무제표 공부 없이 들어가시는 분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생겨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고해성사를 하듯이 상담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돈 벌었다더라 어디인가에 있는데 내 주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렇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하는데 보통은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판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이게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쵸. 왜 내가 팔면 오르나요? 이걸 저한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진짜 똥손이고 내가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이고 뭐 조상이 3대 뭐 죄를 졌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정말 인지 부조하고 정말 너무나 제가 무식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주식의 시장의 차트나 어떤 세력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개미들이 이거 빠질 때 수급 이제 세력이 들어온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ABC조차 모르고 이 주식 시장의 어떤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주식해서 손실을 보는 이유가 종목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시장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탓인가요? 내 탓인 거죠. 아.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회계 공부나 재무의 제표를 읽을지도 모르는 네. 스스로에 대한 포트폴리오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없다. 오늘은 그 얘기만 하나 밑줄 쳐서 가져가셔도 남는 장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투자 회복 탄력성 이거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제가 이번보다 더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투자 회복 탄력성 얘기 다음에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 박 선생님 의견 들으시면서 공감한다는 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구로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좋다고 달려라 하느님, 이분 말씀이 현실감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종교인보다 수련이 더 되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여러분 굳이 이걸 체험을 해서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종석 원장님이 상담을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들 고민되는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잘 정리해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거의 이스라엘 인구의 2배에 이르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펫코노미,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유기농 재료만 쓴 간식을 먹어요. 알러지 주의해 주세요. 이게 멍멍이 간식집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하고요. 우리 아이가 요즘 성장기라 칼슘, 뼈 영양제 이런 거 없을까요? 요것도 무릎 약한 고양이한테 주는 영양제라고 합니다. 펫보험, 펫신탁까지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반려동물이 거의 가족인데 펫 보험, 이게 실손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아프다 하면 그때 실손보험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건데요.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내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끼친 피해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실종됐을 때 현수막 같은 광고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보호자의 건강이 악화돼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반려동물을 맡길 호텔 비용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보장이 안 되는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형 견종의 경우 슬개골 탈구 발병 가능성이 높은데 펫보험이 이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특약으로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개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종과 연령 등을 고려를 해서 보험 가입으로 얻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적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펫 적금이요? 네.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만들거나 관련된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앞서 말씀하신 펫 보험은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은 보장 안 하면 이런 보험 왜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반려견을 위한 신탁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신탁도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는 없지만 나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지정을 해서 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가 사망한 다음에 새로운 주인이 그런데 걔를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아이 신탁 어떻게 믿고 맡기죠? 네, 신탁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일단 목돈을 일시에 맡기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연금식으로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신탁을 관리하는 금융사에 변호사나 행정사가 고용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새 견주집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유언 취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돌봐주는 변호사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신탁을 설계해서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신탁 상품을 출시한 한 금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현금 자산 3억 원을 보유한 70대 여성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자녀가 없었고 남편과는 사별한 상황이었는데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살다가 신탁 상품에 가입하게 되신 분인데 자산 3억 원 중 2억 원은 사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신탁 계약을 설정을 하셨고요. 나머지 1억 원은 2마리 개를 입양할 새 견주에게 매달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도록 계약을 짰다고 합니다. 또 개들이 큰 수술비가 필요한 병에 걸리면 새 견주가 진단서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이 신탁을 관리하는 증권사에서 동물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돈이 유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서
펫 보험도 그렇고 펫 신탁도 그렇고 보통은 설정 금액을 월에 얼마 정도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거는 전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거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생활비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러면서도 유용되지 않을 만큼의 이제 액수를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뭐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거나 요 정도 선을 매달 지급을 하고 뭐 강아지가 죽게 된다면 남은 금액을 지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단계인 것 같은데 생활 환경에 맞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말씀이고 이게 잘 들어보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 때 신탁 설계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뭐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신탁을 넘겨준다고 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물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딸에게 생활비는 매달 연금식으로 100만 원만 주겠다. 다만 대학에 입학을 하면 뭐 2천만 원을 일시에 지급을 하겠다. 뭐 학비를 써야 되니까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혹은 30살이 되면 남은 재산을 전액 한 번에 물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이런 조건을 따라서 조건을 이행했을 때만 돈을 준다고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탁이라는 게 요즘 관심들이 많으셔서 아마 광고를 통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때요? 네, 아침과 비슷하게 미국발의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지금 0.8%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모처럼 동반순 매수세에 나서면서 수급상으로도 지수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여행 레저 관련된 업종인데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8월 말 휴가 시즌 전까지는 여행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은 네이버랑 현대차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후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 여부 이게 오늘 증시의 좀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노경 0911님 축하드립니다. 책은 6934님께 보내드릴게요. 저희 경제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떤 분 당첨되셨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맞습니다. 제가 60대를 바라보는데 50대 후반이지만 주변에서 주식해서 나 돈 벌었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4683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주변에는 없고 어딘가 있는데 내 옆에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시나브로 7님 오늘 경험담에서 우러난 주식 강의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업무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7785님 밥 먹었는데 뭔가 허한 느낌이 있어요. 밥 먹다 만 것 같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 연세범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석 원장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고민 상담도 좀 하고요. 아까 증시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요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6934님 저는 22살 한의대 학생입니다. 경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렵지만 엄청 노력 중이에요.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개원할 때 딱 대출 없이 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 매일 아침 감사해요. 그쵸? 언니예요.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할 건데 증시에서 딱 그것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증시에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체급 없이 붙는 시장입니다. 프로가 좀 유리하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발전